이 쓸모없는 맹인 소년을 사겠소. 그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크다는 한양의 노비시장,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 거리에서 연화마님이 내뱉은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처마 아래 모여 서 있던 중개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구석자리, 집단 위에 쭈그리고 앉은 한 아이에게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마님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두 눈은 마치 흐린 하늘처럼 빛을 담지 못했습니다. 흰자가 희뿌옇게 탁하고 초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10살이 채 되었을까 싶은 가냘픈 몸에는 때가 켜켜이 쌓인 배적삼 하나만 걸쳐져 있었고 양손에는 낡고 낡아 색도 바랜 필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는 이마다 혀를 찼습니다. 쓸모 있는 자를 골라야 할 이 자리에서 눈먼 아이를 산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아이. 그저 밥만 축 낼 뿐인 아이. 그런데 연화마님은 왜 그 아이 앞에 멈춰선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한양의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땅은 눅눅했고 시장 바닥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쇠 냄새, 어디선가 흘러드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 열기마저 탁하고 눅눅하게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중개인 장쇠는 이날도 부지런히 이쪽 저쪽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노비시장에서 이름난 그는 어떤 사람이 얼마에 팔릴지, 어느 댁에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를 귀신같이 꿰고 있었습니다. 눈썰미 하나만큼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따를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요. 그런 장쇠에게도 도겸이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골치덩어리였습니다. 사흘 전 거적대기 위에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를 데려오긴 했지만 막상 시장에 내놓으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장정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팔려 나갔지만 눈먼 아이는 한나절이 지나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 하루하루 손에만 쌓일 뿐이었지요. 저 녀석은 앞도 못 봅니다. 밥값만 축 낼 뿐이지요. 장쇠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내뱉듯 중얼거렸을 때 그 말 속에는 아이를 향한 경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피리를 손바닥으로 조용히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살짝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세상에서 소리만이 유일한 창이었을 것입니다. 클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처마 위에서 참새 우는 소리까지도 그 작은 귀가 낱낱이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단 장옷 자락이 클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서연화,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단의 마님이 직접 노비시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남편을 여인 뒤 홀로 상단을 이끌어온 여인, 연화마님의 눈빛은 언제나 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헤아리지 못할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을 때조차 속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시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단 앞,
도겸이 앉아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닿지 않는 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 그러나 그녀의 시선에는 연민도 가련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재고 계산하는 듯한 날카롭고 고요한 빛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이 아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장쇠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단에서 쓰실 데가 없사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장쇠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상단에서 쓸 일이 값을 말하시오. 연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번만 묻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쇠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값을 불렀습니다. 제 값이라 하기도 민망한 그야말로 헐값이었습니다. 연화는 군말 없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시장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민상단의 대행수가 코웃음을 치며 옆 사람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마님이 드디어 눈이 멀었구먼. 맹인 아이를 사다니. 낮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번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겸의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단 자락이 바닥에 고이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 잡아라. 도겸은 멈칫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곁을 지나쳤지만 이렇게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을 건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기도 전에 아이의 눈가가 살며시 떨렸습니다. 이윽고 작은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닿았을 때 도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을 테니까요. 연화는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옷 아래 나란히 놓인 두 손, 그리고 아이의 발끝이 더듬더듬 땅을 짚는 소리. 아무도 그 선택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조선에서 가장 외로운 마님이 조선에서 가장 버려진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저 아이를 거두신 건 자비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를 노리고 계신 것이오. 그 말은 연화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으니까요. 상단 안채에 도겸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민상단의 대행수가 연화를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고 그는 다과를 앞에 두고 앉아 내내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담긴 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상계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고 닦는 날카롭고도 부드러운 그 가시가. 대행수 어른, 차 한 잔 더 드시지요. 연화는 찻잔을 내밀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대행수는 그 미소 앞에서 묘하게 뒷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등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연화는 비로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한켠 처마 그늘 아래 도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 귀는 방금 전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았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겸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빗소리를 들어라. 빗물이 어느 방향에서 먼저 떨어지는지, 몇 방울이 처마에 닿는지, 눈을 감고 세어봐라. 도겸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도겸에게 처음으로 준 과제였습니다.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님이 맹인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 그런데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가르친다는 것. 부엌대기 여자아이가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을 연화는 3번쯤 들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입방아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화가 도겸에게 시킨 것들은 일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소리를 들을 것. 빗물이 떨어지는 방향과 속도. 마당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발소리만으로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맞힐 것.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 지금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말할 것. 처음에는 도겸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말했습니다. 눈이 없으면 귀가 된다. 귀가 없으면 손이 된다. 내가 가진 것을 쓰면 된다. 그 말이 도겸의 어딘가에 닿았는지 이튿날부터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상위에 동전 3잎을 올려놓고 도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도겸이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엽전 2잎, 그리고 은전 1잎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엽전 2잎과 은전 1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연화는 확인했습니다. 상단의 일꾼 가운데 가장 말이 많기로 소문난 박서방이 어느 날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마님, 저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상단 일에 쓸 요량이시라면 다른 방도가. 박서방. 예, 마님. 자네는 장부를 볼 때 눈만 쓰는가? 박서방이 멈칫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맞는지 틀렸는지 눈으로만 보면 아는가? 그것은 경험과 감으로도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눈이 없어도 경험과 감은 쌓을 수 있겠군. 박서방은 그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말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아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말. 도겸 자신도 그 즈음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거둔 것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는 것. 그 따뜻한 손길 아래 어떤 목적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더 깊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겸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저는 왜 사셨습니까?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대청마루 기둥이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필요했다. 도겸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은 알았습니다. 마님의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가, 오래된 슬픔과 오래된 다짐이 뒤섞인 그 무게가 고스란히 아이의 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보는 사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도겸을 데려온 것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 안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쓰러진 한 사람의 죽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마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을 최 의원이 입 밖에 냈을 때 연화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멈춘 손이, 그러나 이내 소리 없이 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최 의원을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도겸을 데려온 지 석 달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낡은 의원체, 약재 냄새가 방 안에 짙게 배어있는 그곳에서 연화는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겨울의 이야기를. 10년 전 연화의 남편 이서방은 조선 북방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상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목점에서 시작해 20년을 버텨 일군 상단이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장부를 정리하고 발이 닳도록 거래처를 오간 끝에 세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상단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북방 상단과의 대규모 거래에서 장부가 조작되었습니다. 이서방이 거래 상대에게 넘긴 물자의 양과 그가 받은 대금의 기록이 전혀 다르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그가 물자를 빼돌리고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에 고발이 들어왔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서방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 자리에는 누군가 치밀하게 만들어낸 거짓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차가운 옥방 안에서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옆에서 본 사람들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홀로 상단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무도 여인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거래처를 지켰고 사람들을 붙들었고 무너지려는 상단을 두 손으로 떠받쳤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연화 상단은 다시 한양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부를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를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과 증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교묘했고 흔적을 지우는 데 능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연화가 찾아낸 것은 심증뿐이었습니다.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막혀 있는 벽이었습니다. 최 의원, 그 아이를 처음 본 것이 언제였소? 연화가 물었습니다. 최 의원은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입니다, 마님. 아이가 3살 때였지요. 제가 저작거리에서 진료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업고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았지만 고칠 방도가 없었지요. 그런데 진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아이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제 뒤쪽 약장에서 환자가 약 봉지를 집어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몇 번째 칸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더군요. 최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귀는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이 없는 자리에 귀가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용이 아니요. 연화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최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아이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자 구석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라 했지요. 아이 어미가 제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밤새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나 봐 두렵다고. 연화의 심장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최 의원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말의 내용도 심지어 그 자리에서 들린 주변 소리까지도. 7년이 지났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동안 10년치의 것들이 그녀의 눈 안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 차가운 겨울, 사라진 장부, 그리고 10년을 버텨온 다짐. 눈을 다시 떴을 때 연화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겠소. 그것이 노비 시장으로 향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비웃는 선택을 한 이유였습니다. 연화는 도겸을 자비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순전히 계산만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단 위에 웅크린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작은 몸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을 때, 연화의 가슴 한켠에서는 계산과는 다른 무언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자리에 세우고 싶다는 것. 버려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은 10년 전 남편을 잃은 이후로 연화가 처음으로 느끼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오는 길, 가마 안에서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도겸이 자고 있을 방 쪽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모를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마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되면 아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연화는 모든 것을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연화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귀는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살 맹인 소년의 목소리가 관아 대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흘러나온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범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까지 숨결까지 10년 전 그 겨울밤 저자 구석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목소리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민상단 대행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송사가 열린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관아 마당을 뒹굴고 하늘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연화가 관아에 정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를 올린 것은 도겸을 데려온 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1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양쪽의 말을 듣겠다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상단은 한양에서 오래 뿌리를 내린 상단이었습니다. 관아와의 인연도 깊었고 이름도 높았습니다. 반면 연화가 내세운 것은 10년 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장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원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민상단의 대행수는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상계를 누빈 자의 여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오. 하나 억울함이 곧 사실은 아니지 않소. 증거를 가져오시오. 증거가 있으면 내 두 손 들겠소. 낮은 웃음이 그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철저하게 지워왔으니까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상단 대행수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다시 여유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맹인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하는 경멸이 그 눈에 담겼습니다. 도겸은 대행수의 방향을 정확하게 향해 섰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발소리와 숨소리로 사람의 위치를 짚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목소리. 그것은 도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고 조심성 있게 눌린 어둠 속에서 비밀을 나눌 때 났을 법한 그 목소리가 10살 아이의 입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장부는 내가 맡는다. 이 서방 것과 바꿔치기 하면 그만이야. 관아에서 들여다볼 즈음엔 이미 끝난 일이 될 것이고 관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자 구석에서 들렸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의 목소리를 번갈아 재현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말했는지, 중간에 누가 웃었는지, 어느 대목에서 목소리를 더 낮추었는지까지. 7년 전 3살배기 아이의 귀에 박혀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상단 대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겸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재현이 끝나자 이번에는 그날 밤 들렸던 다른 소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끝난 뒤 들린 소리들.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나무 상자의 잠금쇠를 여는 소리, 그것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 삐걱거리는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찰칵 하고 잠기는 자물쇠 소리. 창고는 저작거리 북쪽 끝에 있는 기와집 행랑채였습니다. 문 아래쪽 경첩이 낡아 열릴 때마다 특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2번 삐걱거리고 1번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창고의 위치까지 소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즉시 포조를 보냈습니다. 민상단 대행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눈먼 아이의 말을 어찌 증거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7년 전 3살배기가 들은 소리가 지금까지 정확하다는 것을 누가 믿겠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연함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창고에 가면 알 일이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오는 데는 반시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장부 여러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이 소리로 기억한 창고, 그 창고의 행랑채, 바닥 아래 묻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글자들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이 서방의 상단과 이루어진 거래, 내역, 조작되기 전의 원본 기록들이었습니다. 민상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숫자를 바꾸었는지, 어느 거래에서 얼마를 빼돌렸는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것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상단 대행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 안이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눈물은 다 끝난 뒤에 흘려야 했습니다. 도겸은 자리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는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민상단은 그날로 봉인되었고 대행수는 포박되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 서방의 이름이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관아 마당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연화는 도겸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노비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허리를 낮추지도 않고 그저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겸의 손이 살며시 그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이제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님, 저는 이 집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제 집이었으면 합니다. 도겸의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연화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도겸의 말이었습니다. 꿈인 것도 배워서 한 것도 아닌 아이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송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도록 연화상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민상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파도처럼 번졌고 상계 곳곳에서
술렁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연화의 집 안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10년을 달려온 사람이 마침내 멈추어 선 자리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방에서 나왔습니다. 뜰에는 이른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풀끝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지기 전 상당히 잘 되어가던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눈을 떴을 때 뜰 한편에 도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른 아침부터 뜰에 나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리 내린 풀냄새를 맡고 있는 것인지, 멀리서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그저 조용히 서서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난 방향을 정확하게 향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도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어느 곳에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쯤에서 발판이 높아지는지, 이 집의 모든 소리와 감촉을 이미 몸으로 익힌 걸음이었습니다. 연화의 옆에 아이가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조금씩 녹으며 풀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처마 위를 날다가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가 끊겼습니다. 마님.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제 집이었으면 합니다. 연화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의 흐린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말하는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됐느냐. 이 집에 온 첫날부터입니다. 연화의 눈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가라앉은 채였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내 귀가 필요했다. 그것을 알고도 그 말이 나오느냐. 알고 있습니다. 도겸이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마님이 밤마다 저를 훈련시키실 때 마님의 숨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슬픔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연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이용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보아주신 분이십니다. 노비시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앉아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화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도, 상단이 무너지던 날도, 혼자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모든 날에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살 아이의 말 앞에서 그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도겸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장수에게 값을 치르고 건네받은 이 아이의 이름과 출신과 몸값이 적힌 그 문서.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불씨 하나를 가져와 문서의 모서리에 댔습니다. 종이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글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도겸이라는 이름이 적힌 자리, 몸값이 적힌 자리, 종으로서의 신분을 규정하는 모든 글자들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도겸아, 연화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집의 종이 아니다. 제가 된 문서가 손 안에서 바스러졌습니다. 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뜰 위로 담장 너머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도겸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그 말의 무게가 온몸으로 내려앉은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느낌도 없이, 그저 조용히 흘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어딘가 더 깊은 데서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리 녹은 뜰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연화의 상단에서 자랐습니다.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글자의 획을 더듬으며 익혔고, 나중에는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책을 넘겼습니다. 배움에는 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연화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도겸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는 귀와 한 번 이해한 것을 놓지 않는 머리가 함께 자랐습니다. 몇 해가 지나 도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단에서 거래 소리만 듣고 상대의 진위를 읽어낸다는 소문, 장부를 낭독해주면 단 한 번에 오류를 찾아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도겸을 찾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목소리의 떨림으로 거짓을 가려냈습니다. 증거가 묻힌 장소를 찾을 때 소리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귀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보완했습니다. 사람들은 도겸을 가리켜 감식관이라 불렀습니다. 조정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직함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은 어느새 한양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어떤 사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연화의 방에 들렀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듣다가 가끔 물었고 가끔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겸이 말했습니다. 마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연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몰랐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자라는 법이니까.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마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처마 아래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방 안으로
저녁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 저 멀리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이 집 안의 조용한 온기. 도겸은 그 모든 것을 귀로 받아들이며 생각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둠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소리로, 온기로, 냄새로, 기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처음으로 열어준 사람이 연화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도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는 많지만 진실을 보는 자는 드물다고. 그리고 가장 버려진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나온다고. 노비시장 구석의 집단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다고. 비단 장옷자락을 끌며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었다고. 내 손 잡아라 하고